anti-fragile and get harder, smarter, faster, and stronger. 이게 다 안티프레질이 되는 것이고 더 단단해지고 똑똑해지고 빨라지고 강해지는 거거든요. Because it was tied to the calendar. It was tied to nature. It was a natural cycle. 로마 정치 제도가 우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달력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연에 묶여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정치 제도인데 마치 자연의 순환이자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성공하길 바라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로마 정치 제도는 로마인들을 더 단단하고 강하고 빠르고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로마 정치 프로토콜에 이어 로마 군대 시스템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700년간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사람들은 종종 잊는데 700년간 이런 시스템을 잘 지속한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할 얘기는 로마 군대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죠. 제가 처음에 한 말이 또 나옵니다. 공정한 싸움 같은 건 결코 없다. 로마인들은 공정하게 싸우지 않았어요. 공정한 싸움 같은 걸 얘기하면 아마 비웃음을 샀을 겁니다. 석기 시대인들이 절벽 위에서 돌팔매질 하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넥스트 레벨이었습니다. 발리스타, 투석기 같은 공성무기를 비롯해서 모든 검과 방패의 길이가 같도록 제조했고 모든 병사들은 같은 보폭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맞췄어요. 즉 모든 것이 표준화된 거죠. 그러니 키가 2m 넘는 골리앗도 로마의 평균 키 군인한테 지는 겁니다. 3m에서 4m 근처에도 못 가니까 좌우에 서 있는 12명의 군인들이 창으로 배를 뚫어버릴 테니까요. 이러한 전쟁과 당시 상황이 리비우스의 책에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수백 번이 넘는 전투마다 항상 있었던 일이 뭐냐면 로마군은 고지를 차지하고 상대 적군을 평야로 몰아넣은 다음에 투석 무기들로 공격하면 한 번 쏠 때마다 적군 병력의 10%씩 제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계속해서 쫙쫙 쏴대는 겁니다. 그 책에는 로마군이 실제로 골족들을 코너로 몰아넣은 얘기도 나옵니다. 산꼭대기나 비탈쯤에 진을 치고 있어도 일단 둘러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칼을 들고 싸울까요? 아니죠. 더 이상 진군도 안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지옥불을 쏴대는 거예요. 총알, 불화살, 불덩이, 네이팜 등등. 이러니 로마군이 한 발짝 전진하기도 전에 골족의 절반은 이미 사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한 골족의 대부분은 로마군과 아직 조우하지도 않았는데 포탄에 맞아 죽거나 전투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로마군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전투태세를 갖추고 돌격해서 검으로 싸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로마군에게 그런 전투란 없었어요. 모든 전투는 하나라도 유리함을 갖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기술도 매우 중요했는데 마치 지금의 로키드 마틴 같이 로마 제국에는 군수산업 복합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리한 전투 방식을 설명하는 미리 다 정해진 매뉴얼도 있었고 수신호, 호각소리 등부터 시작해서 전쟁 방식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있었던 거죠. 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을 보면 로마 해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카르타고는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해군력에 대해 뭘 잘 몰랐던 로마는 육군만 좀 강한 편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 나올 이야기는 소위 로마 정신과 지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원래 로마는 카르타고한테 두들겨 맞고 살았습니다. 왜냐? 당시 카르타고는 지중해 항구를 지배하고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함대가 제로. 그러다가 어느 날 폭풍이 오고 계절풍에 의해서 카르타고 해군 함선이 로마 항구로 떠밀려 옵니다. 이걸 로마가 줍줍한 거예요. 그러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어떻게 배를 만들었는지 연구합니다. 이런 거 없이 무에서 유를 갑자기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게 역사상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은 로마인들이 여기서 뭘 배웠냐면 카르타고의 함선은 재사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부품으로 제조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각 부품마다 끼워 맞춰져 있는 위치와 부품 번호까지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 이렇게 로마는 함선을 모조리 해체해서 카르타고 함선의 청사진을 통째로 훔치게 된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일이 있은 지 9일 뒤에 150척의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응?
뭔가 엉망이었을 것 같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심한데 배나 한번 뜯어서 공부해볼까? 이런 마인드가 전혀 아니었겠죠. 인간의 목숨이 걸려있는 전쟁 중이라면 뭐든지 해내왔습니다. 전쟁은 우리를 등 떠밀어서 뭐든 해내게 만들잖아요. 나 지구 있네. 근데 배가 있네. 이렇게 하면 배를 만들 수 있겠는데? 배 150척 짠! 자, 정리하면 이때 이후로 로마는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지중해를 장악합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모든 걸 다 발명해서 이룬 게 아닙니다. 그리스, 카르타고 등 자신이 정복한 문명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빨아들였기에 가능한 거였죠. 이처럼 최종 승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지금 로마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거죠. 500년간 있었던 일들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맞다. 그렇다면 카르타고가 함선을 발명한 거였을까요? 아마 카르타고도 페니키아 문명에서 훔친 걸 거예요. 그랬겠죠? 기원전 500년 전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함선만 잘 만들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군사훈련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전차만 잘 만들면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 모든 것들을 하부해서 지탱하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도로를 생각해 보자고요. 로마에서 전차 바퀴를 만들 때는 표준화된 게이지와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도로를 보면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있거든요. 이런 도로를 달리려면 전차를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걸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표준화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로마의 전차 바퀴 간격이 유럽 철도 선로의 표준 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표준이 되었죠. 만약 로마 전차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면 지구 아무 데서나 철도 위에 서보면 됩니다. 로마에서 기원된 거니까요. 이렇게 표준화했던 건 당연히 이유가 있었겠죠. 만약 다른 차폭으로 전차를 만들면 달리다가 부서지고 축도 망가지겠죠. 그렇게 되면 죽는 겁니다. 헨리 포드도 표준화, 획일화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어떤 색상이든 다 만들어 드릴게요. 물론 검은색으로 주문한다면 말이죠. 이처럼 획일화되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표준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물건들을 우리가 모두 쓰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게다가 표준화라는 건 달성하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걸 달성한 문명은 진짜 몇 안 돼요. 아니, 로마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명이 온갖 이런저런 시도를 했고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 압살당한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도 이와 유사한 점이 많죠. 알트들은 맨날 이렇게 말하죠. 비트코인과는 이런저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한 10% 정도 더 좋은 거라고 쳐볼게요. 근데 만약 로마가 전차를 10% 더 넓게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짐을 뭐 한 20% 더 실을 테니까 운반 비용을 뭐 한 10에서 20% 더 낮출 수는 있었겠죠. It points towards path dependence too, right? Like the fact that a technology already took a certain path, it kind of has an inertia. 모든 기술들이 갖는 경로 이전성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이 특정 경로를 택해서 시작을 하면 관성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전차나 마차 바퀴의 폭이 한번 정해지고 난 뒤에는 현대의 철도 레일의 폭까지 쭉 이어졌던 관성인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카르타고를 제낀 역사를 들어보니까 1인자로 군림하던 문명의 것들을 줍줍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 건데 결국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언급한 추상화 능력, 언어 상징화를 통한 학습 능력, 그리고 학습한 것을 세대에 걸쳐서 전수하는 능력, 그에 따라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가장 뛰어난 것들만 남게 될 테니 조상들이 쌓아 올린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예 처음부터 하는 거, 모든 걸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모두 거인의 어깨에 서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도로들은 로마 제국의 물류 네트워크였잖아요. 상품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동될 수 있으니 만약 군대 물자를 적군보다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으면 엄청난 강점이 되는 거니까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나름의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철로가 깔려 있는데 누군가 다른 폭을 가진 차를 만들었다면 이걸 누가 쓰겠어요. 이처럼 프로토콜, 즉 표준화된 규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의 CPC/IP도 그렇고 로마 도로의 폭도 그렇고 이처럼 한번 만들어진 프로토콜은 중요하고
그걸 무시하는 개별적인 시도들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에도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표준화된 돌의 크기, 너비, 무게 및 측정하는 방법 등 프로토콜이라는 건 엄청 중요하죠. 이것 없이 인류가 협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로토콜이라는 건 문명 내에서 협력과 전문화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물론 물류 네트워크, 국방 등 어디에서나 프로토콜이라는 건 똑같이 중요하겠지만요. 자, 그럼 로마의 엔지니어링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암흑 시대로 넘어가자고요. 로마인들은 수력학의 중요성을 이해했고 다른 문명 대비 어나더 레벨이었습니다. 로마가 만든 수도관은 70마일 떨어진 도시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지중해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해안 도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인공수로가 없었다면 모든 도시의 경제 밀도는 가용 수자원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만약 수자원을 빗물에만 의존하면 아마도 도시 규모는 끼케야 500명 정도였겠죠. 하지만 수로를 만들면 5천에서 5만 명이 살 수 있는 대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가 고밀도로 개발되려면 위생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자원이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공학을 바탕으로 하는 도로, 수로 등이 철기시대 문명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거죠. 로마인들은 엔지니어였을 뿐만 아니라 공학을 한 차원 높이 격상시켰습니다. 공학이 뭘까요? 저도 공학자거든요. 저는 공학이 명예롭고 윤리적이며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의 기본 신조는 자연과 내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내가 가진 모든 지성, 재료, 기술을 총동원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엔지니어의 신조예요. 주변 상황의 재물이 되지 않는 것, 지성을 이용해서 주변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는 것, 다리를 건설하는 거라든가 수로, 도로, 선박을 만드는 거라든가 뭐가 되었던 말이죠. 비버가 댐을 만드는 것처럼 엔지니어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도시에 다리를 건너는 상상을 해봐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요. 저는 알칸타라라는 지주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스페인에 있는 알칸타라라는 로마 시대 다리에서 따온 거예요. 그 다리는 지금까지 2000년간 있어 왔습니다. 다리 밑에는 라틴어로 쓰인 비문이 하나 있죠. 당시 기술자인 줄리어스 로코가 남김 이 다리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는 공학의 진심이었습니다. 나심 탈레브의 글에서 읽은 로마의 건축가들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말하자면 스킨 인 더 게임을 건축가들로 하여금 하도록 했다는 건데 다리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공사 중에 설치했던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정식 개통을 할 때 다리 아래에 건축가랑 가족들이 함께 서 있어야 했대요. 지금 들으면 좀 무섭기도 한 게 사실이지만 어쨌든 만약 내가 부실 공사를 했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거랑 직결시켰던 거죠.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것도 일종의 프로토콜이네요. 인센티브나 혹은 페널티를 줌으로써 자신의 어떤 건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규약. 또 하나 생각나는 건 로마에서 만들어진 많은 프로토콜들은 로마를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었고 그 뒤에 있던 수많은 문명의 모범이 되고 심지어 그중 많은 것들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로마를 몰락으로 이끈 것도 통화 시스템을 비롯한 수많은 프로토콜들의 손상이었다는 점 말이에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금화의 가치절하가 경제를 파탄내고 사회의 공정성, 윤리의식 이런 거를 저해하고 종국에는 서로마 동로마 제국의 분열로 이어진 거라든가 통화 프로토콜만이 아니라 정치 프로토콜도 손상되었어요. 네, 그렇죠. 수많은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는 율리우스 시저의 사례가 가장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 프로토콜을 무너뜨린 여러 내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건 통합 프로토콜이 깨지기도 전이에요. 보시다시피 이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사회의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무너지면 많은 것들이 전방위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체계가 붕괴되니 국방 시스템도 붕괴되고 마치 종교 같은 거잖아요. 로마군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애국심이라는 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죠? 혹시 이런 프로토콜들이 손상되기 시작했던 어떤 변곡점 같은 게 있었나요? 기원전 50년경쯤 모든 것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젊은 시절부터 이른바 내전이 있었고 내전에서 이긴 신흥 강자들이 부상하면서 로마 공화정은 약화되었죠. 암튼 나심 탈레브 책에 잘 나와 있듯이 바빌론에서는 개량을 할 때 사기친 사람은 사형에 처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건축가도 마찬가지로요. 지은 집이 무너지면 가족까지 죽는 거죠. 지대로 스킨 인 더 게임인 거죠. 이렇게나 자연법을 리스펙한 겁니다. 자연은 우리를 동정하거나 변명을 들어주기나 합니까?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 걸 수도 있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 1, 2년 전인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프랑스 남부로 여름 휴가를 떠났어요. 대강 200에서 300억 달러의 부호였어요. 근데 셀카를 찍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고대 폐허 관광지의 석조벽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다가 팔이 미끄러져서 추락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게 뭐냐? 10억 달러 주고 변호사들을 한 트럭 모셔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는 인생 통틀어서 딱 2초간 잘못한 겁니다. 중력 법칙을 위반한 죄로 자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중력이 사람을 가립니까? 자연은 그딴 거 신경 안 씁니다. 10억 명 중국인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즉사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당연히 항소도 없습니다. 그냥 몇 초 부주의했다고 즉사하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각종 항소와 변명이 있고 이른바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만약 시장이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다면 허구한 날 소송만 하고 있을 거예요. 자연법을 존중하느냐 무시하느냐 문제겠죠? 잘 생각해보면 대마불사라는 것도 자연법을 무시하고 자연스러운 진화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망해야 되는 거를 안 망하게 하는 거니까. 망해야 될 거를 억지로 보존해서 망하는 것을 막으면 결국 우리는 배우는 게 없는 거죠. 탈레브 같은 사람이 말하는 삶의 고통은 중요하다라는 말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자연의 스승이자 우리는 고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면 고통이 피드백을 주죠. 고통은 정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끊기 위해서 마취제, 스테로이드, 콜티존 등을 주사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겠죠? 양적 완화도 그렇고 변호사를 동원해서 항소하는 것도 그렇고 뇌물을 주는 것이든 뭐든 간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중력을 없애겠다고 해볼게요. 에라이 굴럭이다 이놈아. 100번 양보해서 10억 달러 내고 1초 동안 중력을 없앨 수 있다고 해볼게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망가지겠습니까? 피해는 아마 10억 달러에 100만 배쯤 되겠죠? 중력은 핵심이니까요. 특히 요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혼란과 위기들을 보고 있자면 자연의 프로토콜을 무시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사회과학이 담당하는 분야가 있다고 하지만 물리법칙, 진화론, 자연법칙 이런 너무나 기본적인 자연법을 대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좀 더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팔레오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안티프레질의 이론,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 진정한 자본주의, 다윈의 진화론이자 자연적 평형. 자, 어떠셨나요? 마이클 세일러와 로버트 브리드러브가 말하는 프로토콜, 약속이 중요한 이유, 표준화가 중요한 이유, 자연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라는 질문, 화폐라는 것과 이게 다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궁극적으로 비트코인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조금 뿌옇긴 하지만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올 내용은요, 프로토콜이 손상된 후 인류가 겪어야 했던 암흑기, 그 뒤 르네상스를 통해 인류 문명이 부활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강철과 석유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더 재미있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 편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